이 이야기는 세 모녀가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때는 2008년. 재린 씨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에요. 설을 맞아서 엄마, 재린 씨, 그리고 재린 씨 동생 이렇게 세 모녀가 외할머니 댁이 있는 충북 청주에 내려가서 명절을 쉬려고 한 거예요. 명절에는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은 아주 이른 새벽에 깜깜할 때 그때 이제 올라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애들을 태워서 출발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새벽에 애들은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래서 재린 씨랑 재린 씨 동생은 뒷자리에 앉아서 바로 잠이 들었대요. 그래서 엄마 혼자 이제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재린 씨가 엄마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어요. 엄마가 운전하시다가 이거 왜 이러지? 이거 고장났나? 그래서 엄마가 내비게이션을 막 누르고 계셨던 거예요. 재린 씨는 그냥 꺼졌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자려고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데 그 순간 하면서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을 좀 파악하기도 전에 옆에 있던 동생이 하면서 막 토하는 거예요. 괜찮아? 잠깐. 그래서 갓길로 겨우 막 차를 세우고 동생을 막 데리고 나가서 이제 막 토하는 걸 막 이렇게 이제 막 등 두들겨 주면서 둘러봤더니 주변은 온통 산인 거예요. 차는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뒤에 차 오는지 안 오는지 좀 봐줘. 왜냐면 밤에 안개도 껴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건너편 쪽에 분명히 아무 불빛이 없었는데 희미하게 불빛이 산 쪽에 보이더래요. 저게 뭐지 해서 집중해서 자세히 보니까 산 중턱에 한 20명 정도 되는 남녀가 여럿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했던 건 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손을 다 양손을 잡고 이렇게 손을 올린 다음에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처음에는 천천히 돌다가 그 다음부터는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도는 거예요. 산 중턱에서. 재린 씨는 그런 모습을 처음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엄마를 부른 거예요. 엄마. 근데 엄마가 쓱 둘러보더니 야, 이게 정신없게 왜 그래? 빨리 저기 차 오는지나 보라니까? 못 봤나 보다. 엄마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재린 씨만 이렇게 본 거예요. 약간 강강술래처럼 손을 이렇게 위로 치키고 막 이렇게 막 돌더니 갑자기 뚝 멈췄어요. 그 중에 그 머리를 산발한 여자가 재린 씨를 보면서 그때부터 재린 씨는 이제 너무 무서운 거야. 본인을 보고 웃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갖고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면 사실 안 움직이지잖아요. 그래서 멈춰서 얼음처럼 이렇게 얼어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빨리 타!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겨우 차에 탈 수 있었대요. 근데 옆에 앉아있는 동생이 부들부들 떨면서 몸을 막 떨면서 이러고 있는데 온몸에 땀이 절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운전해서 겨우 그 인근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을 했고 정신없이 뭐 애기 뭐 응급실 들어가고 말니까 그날을 잊은 거야. 잊고 그다음 일상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10년.
동생이 대학교 입학 면접을 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다 컸으니까 재린 씨가 이제 운전을 해서 그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 새벽에 동생을 태우고 이게 출발을 한 거예요. 굉장히 이른 새벽에. 그날도 안개가 이렇게 도로에 쫙 깔리면서 약간 으스스한 분위기를 이제 달리고 있는데 그때 동생이 언니 그날 기억나? 나 토하고 아파서 막 응급실 가던 그날 동생이 10년 전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토했는지. 다 잊혀졌는데 동생이 그날 얘기를 하는데 뒷좌석에 창문에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잠이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약간 묘한 한기가 느껴져서 눈을 딱 떴대요. 근데 몸이 전체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부르려고 했어요. 몸이 이상하니까. 근데 목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완전 갇힌 거야, 혼자. 그래서 겨우 막 끙끙끙 하다가 실눈만 살짝 떴는데 재린 씨가 자고 있고 엄마는 운전 중이고 그런데 이렇게 고개를 딱 들었더니 그래서 동생이 너무 무서워서 피하려고 해도 뭐 움직이지도 않고 막 한기는 느껴지고 막 소름 끼치고 근데 그 사이에 엄마가 급브레이크를 빡 밟은 거예요. 끼겠던 게. 그러면서 동생도 몸이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거와 함께 갑자기 구토가 막 몰려왔었던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딱 그 순간에. 네, 그 순간에. 그래서 엄마가 이제 막 갓길을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재린 씨가 야, 근데 왜 그때 말을 안 했어? 빨리 얘기를 했었어야지. 근데 동생이 약간 머뭇거리더니 그때 다 토하고 나서 차에 다시 탔는데 그 여자가 여전히 조수석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안 내렸어.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에는 그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자가 엄마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본인을 쳐다보고 나서 본인이 아팠잖아요. 근데 그다음부터 엄마를 보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대학교에. 그래서 약간 의문만을 남겨둔 채 면접을 보러 갔고 그날 이제 유일하게 이제 멀쩡했던 사람이 엄마였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잘못 본 거다. 야, 너네 잘못 본 거야. 그때 잠결에 일어나서 그런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줄 줄 알고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재린아, 사실은 말이지. 아니 그날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차 앞으로 확 끼어드는 바람에 너무 놀라서 사람 친 줄 알고 급정을 빡 눌러놨던 거예요. 같은 순간. 그래서 내려서 봤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야. 아무도 그냥 안개밖에 없었고 그냥 엄마의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한 거죠. 갑자기 애가 이제 토하니까 엄마도 그걸 잊고 애를 돌봤던 거고. 결국은 그날 3명 다 귀신을 다 본 거죠. 이게 10년 만에 밝혀집니다. 선생님 이거 엄청나네요. 어깨 아파. 아 많은 분들이 좀 몰입하셨는데 예. 어떠셨어요? 좀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 왜 보통은 같은 귀신을 보잖아요. 근데 왜 셋이 다른 귀신을 여러 보게? 명이. 다른 귀신이에요 지금. 어쨌든 이게 귀신 너무 집단이 무서웠어. 같긴 같은 것 같은데. 같은 상황에서 다른 이야기가 동시에 펼쳐지는 건 좀 예외적인 이런 일은 저도 거의 뭐 과거 문헌 같은 네네. 데도 야담 이런 데도 잘 못 본 얘기여서 되게 좀 특이했어요. 이렇게도 가능해? 솔직히 좀 그런 느낌? 그게 좀. 저는 동생이 본 귀신이 제일 무서운 거야. 분명히 3명이 탔는데 그 조수석이랑 거기 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자다가 깼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는 사실 무서움을 많이 타진 않거든요. 그 무섭다기보다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고요. 그 세 분이 동일한 기억을 갖고 계셨다는 부분에서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지는 진짜구나라는 데 굉장히 호기심이 해결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제일 좀 이상한 게 원래 귀신은 한 명 아니면 두 명인데 20명 정도가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산 중턱에서. 그렇게 때로 몰려온 경우가 있습니까? 고속도로 놓을 때 보면 산이 높으면 터널을 뚫고 맞아요. 산이 이제 낮으면 사실 가장 낮은 부위를 길을 뚫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풍수학적으로 보게 되면 공교롭게 고속도로를 뚫는 그 부분이 동물의 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을 치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맥을 끊고 아하. 그 일대에 좋지 못한 기운을 일으킨다. 또 이게 최근에 와서 또 생태학적으로도 참 안 맞아, 좋다. 맞아. 네. 이런 지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로드킬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좀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만약에 귀신 한 명이 나왔다고 하면 저는 차라리 뭐 그냥 뻔한 괴담처럼 느껴지는데 한 20명이 나와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맥을 끊었었을 때 맞닿는 지점이 있지 않나? 그런 흥미로움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옛날에 그 도로괴담 중에서 선우재덕 선배님이 얘기해 주신 것도 진짜 레전드였어요. 제주도에서 그 516 도로인가? 거기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그때 막 비 엄청 오는데 차 타고 쏙 가는데 저쪽에서 초등학교 1학년 8살쯤 되는 애가 막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더래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차를 꺾었는데 다행히 그 꼬마 친구가 뒤에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안 다친 거 없나 확인하러 딱 갔는데 내려서 가는 순간 이 꼬마애가 표정이 바뀌더래요. 이렇게 웃더래요. 그래서 손을 딱 봤는데 도끼를 들고 도끼를. 와 너무 무섭다. 너무 놀래가지고 차로 막 뛰어가가지고 문 닫은 채로 바로 뒤를 봤는데 없어. 꼬마애가 없어. 그 앞을 딱 봤는데 앞에 딱 도끼 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절하셨다고. 기절하셨어. 기절하셨대요. 제덕 형이. 예. 특히 또 차가 공간이 좁잖아요. 차에서 이런 경험 좀 있지 않으세요? 저는 없어요. 저는 없는데 없죠? 저는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제일 무서웠던 순간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여기서 똥을 싸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엄습해서 엄습해서 난 그게 더 무서워. 아 잠깐만. 진짜 똥을 내가 여기서 뿌리셨어. 똥을 싸게 되면 잠깐만 내가 얼굴이 알려진 사람인데 그 똥을 어디다 싸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나는 엄습을 한 적이 있는데 난 그런 적은 없어요. 예. 방송에 내 보낼 수 있는 이야기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 강강술래는 왜 했을까요? 손을 들고. 사실 강강수월래 하면 그냥 명절 때, 뭐 설 때 손잡고 이렇게 노는 거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만의 하나인 이제 마한의 사람들이 명절 때나 어떤 특정한 절기가 되고 나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함께 이렇게 원형으로 돌았더라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됐구나, 역사가. 생각보다 이 얘기가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꽤 있음직한. 이번 사연은 김민석 씨가 실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함께 보시죠. 이런 거 있으면 몰입이 잘 되더라고요. 지금 이 도로가 지금 4차선인데 예전에는 2차선이었습니다. 아, 도로가 넓혀진 거네요. 원래는 2차선. 그때 밤 11시쯤인가 저 양보라고 쓴 편말에 저 자리가 버스 정류장이었고 그때 동그란 버스 표시에 나무 의자만 딸랑 하나 있었거든요. 저 버스 정류장에서 뭔가 하얀 게 꿈틀거렸고 저 자리를 빨리 지나가려는데 그 하얀 뭔가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급정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지? 자, 그렇습니다. 1995년 충남 당진. 민석 씨는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취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드디어 마이카. 마이카를 되게 뽑게 일찍 됩니다. 첫 차는 자고로 여러분 중고차 아니겠습니까? 그쵸, 맞아요. 예. 중고차를 딱 보러 갔는데 딜러가 팔을 잡아 끌더니 저쪽 구석에 세워둔 빨간 차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 제가 아껴두던 차인데 이게 작은 뭐 접촉사고 같은 게 좀 있었는데 휀다 딱 하나. 이 정도 하나만 갈 정도고 그래서 여기 좀 싸게 나왔는데 야, 이 스펙에 이 가격이면 이거 절대 못 구해요. 한번 보시죠. 보니까 차도 아주 깨끗하고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차를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근을 하고 밤 11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차가 한 대도 없는 2차선 도로를 달리는데 버스 표지판에 나무 의자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그 옛날 버스 정류장 아시죠? 거기에 하얀 뭔가가 꾸물꾸물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얀 거? 시골이라서 저녁 8시면 버스가 다 끊기기도 하고 겨울이니까 또 엄청 춥고 밤 주변도 정말 새카맣죠. 아니 누가 이렇게 늦은 밤에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거지 싶었어요. 그렇게 점점 버스 정류장과 가까워졌고 곁눈질로 슬쩍 쳐다보면서 속도를 내던 그때 브레이크를 밟은 민석 씨는 너무 놀라서 핸들에 머리를 대고는 덜덜덜덜 계속 떨었어요. 뭐야? 내가 사람을 친 건가? 고개를 슬쩍 들어서 차 앞을 살폈죠. 자세히 보니까 하얀 저고리를 입은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어머, 큰일 날 뻔했다. 민석 씨는 할머니 다치셨나 싶어가지고 얼른 문 열고 후다닥 차에서 내렸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나 좀 집에 데려다 줘. 배고파. 살펴보니까 다치신 것 같지는 않았는데 세상에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할머니가 맨발로 서 계시는 거예요. 아유, 추운 날. 야밤에 할머니가 맨발로 혼자 길을 헤매고 계신다. 치매가 있으신가? 치매 때문에. 그런 분들 치매 있어요. 때문에 집을 나오셔가지고 길을 잃으셨나 보다. 아 할머니 길 잃어버리셨어요? 제가 파출소로 모셔다 드릴게요. 경찰 가분들이. 아니야. 네가 데려다 줘. 배고파. 저기 저는 할머니 댁이 어딘지도 모르고. 우강면, 창리 거기로 데려다 줘. 나 배고파. 데려다 이 드려야지. 할머니가 어찌나 막무가내인지 꼭 네가 데려다 줘야 된다면서 재촉을 하시는 거죠. 이거 날도 추운데 할머니를 이대로 두고 갈 수도 없고 가족들이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결국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합니다. 오른쪽. 예. 할머니는 갈래길이 나오면 왼쪽, 오른쪽 길을 알려주셨죠. 치매는 아니신가 봐. 얼마나 갔을까요? 뒷좌석이 너무 조용하길래 할머니한테 말을 붙여봤어요. 저기 할머니 날씨도 추운데 왜 거기 혼자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께서 흐느끼기 시작하신 거예요. 뭐지? 왜 우시지? 근데 할머니한테 신경을 쓸 수가 없었던 게 민석 씨가 당진에 정말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깊은 시골은 처음인 거예요. 불빛 하나 없는 이 컴컴한 시골길을 달리다 보니 앞이 잘 안 보여서 온 신경을 운전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와중에 차 안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가득하고 정말 미칠 것만 같았죠. 한참을 달리던 그때 뭐예요? 왜 그러세요? 왜요? 뭐예요? 아 할머니 댁이 저쪽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민석 씨는 그 집 앞에 차를 댔죠. 이제 내리셔도 된다 얘기하려고 뒤를 돌아보는데 하면 또 할머니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신 거야? 이상하다. 정말 차 문 여는 소리도 안 들렸고 혹시나 싶어서 차에서 내려서 뒷좌석 밑에까지 샅샅이 살펴보고 주변도 둘러봤지만 없어요. 할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뭐야? 홀린 거야 뭐야. 근데 이상한 게 이 집 앞에 차를 댈 때까지만 해도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뭐지? 할머니가 그 사이에 집이라도 들어가셨나? 그랬나? 보이질 않지. 그제야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 집 주변에는 묘한 적막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민석 씨는 겁이 나기 시작했죠. 꼭 뭔가에 홀린 것 같았었죠.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차 전조등 앞에 검은 그림자가 우뚝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오늘도 사람의 귀신. 이 시골에 양복을 입은 남자?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남자는 한참 동안 서서 민석 씨 쪽을 쳐다보다가 왜 그래요? 저거 한 걸음씩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뭐야 이건 또. 뭐야? 이대로 얼른 차에 타가지고 도망쳐야 되나? 난 도망갈 것 같은데. 하지만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몇 걸음 앞까지 다가온 그 순간 누구요? 예? 저기 할머니 한 분이 길을 잃으셔가지고 제가 모시고 왔는데 갑자기 사라지셔갔거든요. 저 혹시 이 집에 할머니 한 분 안 들어가셨어요? 여기 어르신 안 계시는데. 잠시 있어봐요. 아저씨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더니 기다리란 말만 남긴 채 집 안으로 사라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뭐 이상하다. 다시 나타나셨어요. 이 할머니 맞아요. 저희 어머님이 오셨나 보네요. 왜? 근데 왜? 오늘이 어머니 제사라 제사밥 드시러 오셨나 봅니다. 예? 아, 그럼 할머니가 돌아가신 분이시란 거예요? 예. 드시러 오셨나? 배고프다고. 배고프다고. 놀랍게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째 되는 날이라 제사를 지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양복 차림이었던 거죠. 그러네 이해가 되네. 그 순간 맞아. 할머니가 배고프다면서 밥을 달라고 외치던 모습과 맞아. 빨리 가야 된다면서 재촉하던 모습이 떠올라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기 전에 제사밥을 드시려고 빨리 가달라는 거였구나.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저씨 말대로라면 귀신을 태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온몸에 닭살이 확 돋으면서 얼른 이곳을 떠나고 싶어졌죠. 민석 씨가 인사를 하고 차를 타려는 그때 잠시만요. 이 차 언제 산 거예요? 중고차인데 산지 몇 달 안 됐습니다. 이 차가 맞네. 아니 아저씨 찾나? 이게
제가 몰던 차예요. 예? 아니, 아저씨는 말 없이 뒷좌석 시트를 가리켰어. 자국 있나 봐. 잘 보이지 않는 아래쪽에 어린 아이가 볼펜으로 그린 듯한 별 모양 낙서와 아들. 김영민차. 김영민차라는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게 있으면 맞지. 와, 이거 뭐지? 이런 낙서가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저 낙서가 아저씨의 아들이 첫째다. 차를 사고 얼마 안 돼서 그려놓은 거라는 거죠. 저기 2차 사고 났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이 차에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무슨 사연이? 1년 전 아저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나서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세상을 떠나가셨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바람에 어머니 장례식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민석 씨가 산 이 중고차가 바로 그때 그 사고 차량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더 소름 돋는 건 그 할머니를 태웠던 그 버스 정류장이 바로 사고가 났던 자리라는 겁니다. 내면 위험할 수 있어. 어머니가 거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을까? 아저씨는 한참을 그 차 앞에서 주저앉으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음 아파. 정말로 할머니는 사고가 난 그 장소에서 아들의 차가 자신을 태우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이 사연의 주인공인 영우 씨는 충남 보령에 있는 외갓집에 자주 갔다고 합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의 비율이 높은 평범한 시골 동네였는데요. 영우 씨가 10살이던 2011년, 동네에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원래 동네 한가운데에 시골집 문간방을 개조해서 만든 슈퍼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동안 내내 닫고 있다가 다시 문을 연 거예요. 다행이네. 처음에 영우 씨와 사촌들은 와 슈퍼다 하고 신나서 얼른 달려갔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과자보다는 담배가 더 많고 장난감은 없는데 농기구는 많은 네, 도시랑은 애들은 아주 별로 안 다른 좋아하겠네. 슈퍼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달랐던 건 아주 우중충한 분위기였어요. 형광등을 언제 갈았는지 불을 켜놨는데도 어둑어둑 서늘하고 계세요? 부르는데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나가. 가자. 영우 씨와 사촌들이 나가려는 순간 아, 깜짝이야. 무뚝뚝한 인상의 할머니 한 분이 문간에 걸터 앉아 계시더라고요. 영우 씨를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영우 씨가 배꼽 인사를 해도 그 할머니는 계속 무표정하게 보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사촌 오빠가 이 상어바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이거 얼마예요? 그냥 문을 탁 닫아버리더라고요. 그 친절하시네. 네. 사촌들은 어리둥절해서 저 할머니 이상해 하고 한마디씩 했죠. 근데 이 슈퍼집 할머니 알고 보니 사연이 좀 있더라고요. 그날 밤 외할머니가 이모들에게 소곤소곤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슈퍼집 할머니 원래는 도시에서 아들 부부랑 같이 살았대요. 거기서 하나뿐인 손녀를 맡아서 기르다시피 하셨는데
뭐 손녀가 밥을 먹을 때마다 반찬을 하나하나 숟가락에 올려주시고 할머니들 참. 정말 애지중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 손녀딸이 글쎄 차에 치였잖아. 그 뒤로는 그냥 정신줄을 놓고 사는 거요. 슈퍼칩 할머니는 상처가 크셨는지 고향에 돌아오시고도 늘 손녀를 그리워하셨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네. 그래서였을까요? 슈퍼칩 할머니는 손녀와 또래인 영우 씨를 엄청 예뻐해 주셨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촌들이랑 얼음땡 놀이를 하던 영우 씨가 슈퍼 근처로 달려갔는데 애기야, 애기야. 저요? 가까이 가니까 슈퍼칩 할머니가 등 뒤에 감추고 있던 손을 쑥 내미는데 그 손엔 24가지 크레파스가 들어져 있었어요. 한참 전에 산 건지 케이스에 붙은 스티커는 좀 낡았는데 정작 크레파스는 한 번도 안 쓴 새 거더라고요. 애기가 눈이 동글동글하니 예뻐서 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신난 영우 씨가 크레파스를 덥석 받아 외갓집으로 돌아오니까 할머니. 영우야, 그건 어디서 났어? 슈퍼집 할머니가 주셨어요. 그래? 에휴, 그 할매가 우리 영우가 아주 이뻤는갑다. 그 후로 슈퍼칩 할머니는 영우 씨를 볼 때마다 뽑기 10번 해야 한 번 나오는 보석 반지며 리본이 달린 머리끈이며 손주 생각났나 봐. 여자애들이 좋아할 만한 소소한 선물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멋이네. 하지만 영우 씨가 가장 좋았던 건요. 그 슈퍼칩 할머니가 영우 씨만 보면 활짝 웃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영우 씨와 사촌들이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려고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딱 슈퍼 문이 닫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냥 가자. 결국엔 언덕 너머 옆 동네 마트까지 다녀오기로 했는데 아쉽네. 나도 힘들어. 못 걷겠어. 사촌 중 제일 어렸던 영우 씨 걸음이 자꾸 느려지는 거예요. 아, 힘들지. 네. 영우 씨가 칭얼거리자 제일 큰 오빠가 잠깐 고민하더니 그럼 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빨리 가서 사먹자. 그러곤 영우 씨만 남겨놓고 다들 휙 가버리셨어요. 빨리 와. 무섭겠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막상 혼자 가다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나무 뒤에 뭔가가 숨어 있을 것 같고 괜히 누군가가 부르는 것 같고 애써 담담한 척 물창 한마디 꼬불꼬불 헤엄치다. 뭔가 풀을 밟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잘못 들었나? 언니 오빠들 따라갈 걸 하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풀숲에 시커먼 형체가 숨어서 영우 씨를 훔쳐보고 있는 거예요. 뭐야? 깜짝 놀란 영우 씨는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돌부리에 걸려 팍 넘어졌는데 갑자기 단단한 손이 영우 씨를 잡고 쑥 일으켜주는 거예요. 아유, 애기 혼자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슈퍼칩 할머니였어요. 아니,
언니 오빠들이 너 혼자 두고 간겨? 그러고 나서 영우 씨를 이리저리 살펴봐 주는데 팔다리 여기저기 나뭇가지에 쓸려서 생긴 생채기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서 어쩌나. 안 되겠다. 애기 분홍색 좋아해? 아니, 갑자기 분홍색을 하면서도? 네. 그랬더니 할머니가 옷 위에 이걸 더 입으라면서 뭔가를 꺼내셨는데 엄청 예쁘고 귀여운 분홍색 코트인 거예요. 이게 뭐야? 하면서 그 코트에 팔부터 쑥 끼워봤는데 세상에 몸에 착 달라붙는 것처럼 꼭 맞는 거 아니에요? 자기 거야 완전. 코트를 입은 영우 씨를 흐뭇하게 보던 슈퍼집 할머니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옷도 입었으니까 할머니하고 같이 가자. 그 말에 영우 씨가 네! 하고 따라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언덕을 같이 내려왔을 때였어요. 영우 씨가 자연스럽게 외갓집으로 가는 오른쪽 길을 꺾으려고 하는데 애기야, 이쪽으로 가야지. 슈퍼집 할머니는 왼쪽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쪽인데? 일로 와. 이쪽으로 가야지. 슈퍼집 할머니는 영우 씨의 손을 더 꽉 잡고는 영우 씨를 말없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뭐지? 어디로 가려는 거지? 할머니, 저 이제부터 혼자 갈 수 있어요. 잡혀있던 손을 빼내려고 하자 그 순간 그 친절하고 다정했던 슈퍼집 할머니 눈이 광기로 희번덕거리면서 동공이 초점 없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싫어요. 안 갈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지. 안 갈 거예요. 할머니랑 같이 가기로 했잖아. 안 갈 거예요. 이리 와.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슈퍼집 할머니의 손힘이 너무 세서 영우 씨의 손이 으스러질 것 같았어요. 공포에 휩싸인 영우 씨는 큰 소리로 울부짖어 봤지만 슈퍼집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앞만 노려보면서 영우 씨를 무지막지하게 끌고 갈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억센 손이 영우 씨를 휙 낚아챘어요. 외할머니였어요. 아유, 할머니가 다행이네. 영우야, 괜찮냐? 아이고 내 새끼. 영우 씨를 등 뒤에 감춘 외할머니가 삿대질을 하는데 슈퍼집 할머니 표정이 사납게 일그러지더니 오히려 막 달려들면서 내놔! 아이고 미쳤어. 내놔라. 아이고 얘는 내가 데리고 가야 돼. 내가 데리고 가야 된다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너무 놀란 외할머니가 슈퍼집 할머니를 미쳐서 넘어뜨리고 겨우 영우 씨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진짜. 그렇게 겨우 외갓집으로 돌아온 영우 씨. 근데 이번엔 영우 씨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야? 영우 씨가 지금 그 분홍색 코트를 입고 있잖아요. 입고 있지. 외할머니가 찜찜하니까 그거 벗으라고 이리 주라고 하면서 영우 씨를 벗기려고 하는데 찜찜하니까 이거 벗고 자자. 응? 싫어. 내 몸에 손대지 마. 아유 벗고 자야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그 손길을 팍 아유, 뿌리쳤다는 거예요. 엄마 무슨 일이야? 아휴 얘가 오늘 많이 놀랬는가 보다. 그냥 재워야 되겠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건요. 사실 영우 씨에게는 이 기억이 없대요. 그래요? 네. 다만 나중에 부모님이 영우 씨에게 전해준 이야기는 이랬는데요. 그날 밤 새벽 5시쯤이 됐을까? 얘가 왜 이래? 영우야, 아가, 영우야. 잘 자는 듯했던 영우 씨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더니 캑캑대면서 심장 쪽을 움켜쥐고는 끙끙 앓기 시작했어요. 뭐 이래?
갑작스러운 수동에 부모님까지 일어나 영우 씨를 깨웠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아유, 얘가 정신 좀 차려봐. 아유, 안 되겠다. 얘 옷 좀 벗기자. 결국 외할머니가 억지로 분홍색 코트를 막 뜯어내다시피 벗겼어요. 그랬더니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몸부림치던 영우 씨가 그냥 축 늘어지더니 편한 얼굴로 다시 고롱고롱 잠이 드는 거예요. 이 옷에 뭔가가 있나 싶어진 외할머니가 그 분홍색 코트를 여기저기 뒤져보는데 이게 뭐야? 세상에 영우 씨가 꽉 움켜쥐었던 왼쪽 가슴 포켓에서 네모나게 접힌 종이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부적이었어요. 노발대발한 외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슈퍼로 달려갔죠. 따지러. 근데 의외로 그 새벽에 슈퍼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다만 거기 있는 사람은 슈퍼집 할머니가 아니라 도시에 산다던 며느리였죠. 미친 할망구 빨리 나오라 그래. 영우 씨의 외할머니가 화를 내는데 며느리 얼굴이 온통 눈물 범벅인 거예요. 뭐야 또? 그 며느리가 엉엉 울면서 하는 말이 저희 어머님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뭐야? 저기. 뭐? 아니, 이 할망구가 왜 죽어? 왜 죽냐고? 모르겠어요. 유서인지 뭔지 이상한 편지만 남기시고. 뭐야? 무슨 편지? 단정한데. 며느리 손에 들린 종이를 본 외할머니가 그거를 확 뺏어서 읽었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스르륵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슈퍼집 할머니가 남긴 유서에는, 아니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예쁜 손녀 은미야, 할매가 곧 네 친구 한 명 데려갈 테니 영원히 셋이 행복하게 지내자. 사랑한다, 우리 손녀.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서울에 사는 이하얀 씨의 선배 혜원 씨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실화. 2009년 가을 어느 날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생각지 못한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죠. 아이고. 장례는 할머니 댁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빈소에 들어선 순간 태연아, 괜찮아?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에 그러는 거야 뭐야? 제가 제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들어가서 좀 쉴래? 이러다 너가 먼저 쓰러지겠어. 응? 언니, 나 저 사람 봤어. 저 사람이 왜 우리 할머니 빈소에 와 있는 거야? 누구? 누구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죽은 거라고. 뭐야? 응? 딱 도착하자마자 너무 소름이 돋아서 소리를 질렀대요, 자기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에 슬픔보다 그 사람이 너무 이렇게 탕 와닿았대요. 그래서 본인은 나 저 사람 알아. 이제 눈도 못 마주치고 나 저 사람 알아. 나 저 사람 봤어.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하겠더래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할머니가 보낸 마지막 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험이다, 인턴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할머니를 못 뵌 게 어느덧 반년째였어요. 오랜만에 할머니 댁에 가기로 했죠. 서울에서 3시간. 버스에 내리니 어느덧 저녁 무렵이더라고요. 정류장에서 할머니 집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요. 시장 거리를 가로지르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뭔가 달랐어요. 손님은 한 명도 보이질 않았고요. 불 켜진 가게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대신 할머니들이 줄지어 앉아서 물건을 이렇게 늘어놓고 팔고 계시는 거예요. 분들이 먼저 들어가는데. 그런데 할머니들이 모두 까만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네. 그런데 옷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팔고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시들시들해진 쑥, 파리가 잔뜩 들러붙어 있는 생선, 썩어 문드러진 사과까지 멀쩡한 물건이 단 한 개도 없었어요. 그때 골목 끝에 한 여자가 눈에 띄었어요. 블라우스에 주름 치마를 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여자 앞을 지나가는데 여자가 불쑥 제 앞에 웬 나무 그릇을 내미는 거예요. 나무 그릇, 목기. 뭐야, 메시지가 있네. 제사상에 쓰는 그릇, 제기였어요. 저보고 사라고요? 아, 저 제기 필요 없어요. 낯선 사람이 하필이면 또 제기를 사라니까 뭐가 좀 찝찝하잖아요. 모른 척 무시하고 지나가려는데 온몸이 휘청 누가 민 것처럼 앞으로 쏠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제가 타고 있는 버스가 급정거를 했더라고요. 할머니 집 가는 버스에서 꾼 꿈이었습니다. 좀 찝찝하네. 30분쯤 흘러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정류장에서부터 할머니 댁까지 한달음에 달려갔죠. 혜원아, 우리 강아지. 할머니! 오늘하고 힘들었지? 배 많이 고프지? 할미가 얼른 가서 밥 차려줄게. 할머니는 왜 내 밥 걱정만 해? 우리 할머니가 잘 챙겨 먹어야지. 할머니는 인사부터 제 밥 걱정이었습니다. 나 보고 싶었어. 할머니를 따라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아,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나 할머니 주려고 뭐 많이 챙겨왔지. 아이고, 밥부터 먹고. 그런데 누군가가 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왠지 낯이 익은 게 가만 보니 아까 꿈에 나온 제기 파는 여자였어요. 갑자기 왜 이래, 이 여자? 뭐야? 아가씨 누구야? 무슨 볼일이 있어서 왔어? 어느 동네 살아? 옆 동네에서 온 거야? 아이고, 얼굴이 영 안 좋아 보이네. 밥은 먹었어? 할머니. 밥은 먹고 다녀야지. 우리 집에서 한 끼 먹고 가. 들어와. 왜요? 불길해. 꿈에 나온 여자, 그것도 하필 제기를 팔던 여자잖아요. 너무 깨름직하고 불길했죠. 자세히 보니 행색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나이는 한 30쯤, 헬쓱한 얼굴에 쾌한 눈. 옷은 또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다 해져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군 줄 알고 들이냐며 할머니를 말렸지만 할머니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어요. 정이 있으시네. 밥상은 10명이 먹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푸짐했어요. 잡채, 전, 생선, 불고기 등등. 정말 여느 잔치상이 부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불청객인 저 여자와 함께 있잖아요. 이것저것 차리긴 했는데 아가씨 마음에는 들라나 모르겠네. 그냥 차려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거지 뭐. 할머니도 진짜. 여자는 눈치라고는 하나도 보질 않았습니다. 정말 10일 정도는 굶은 사람처럼 개글스럽게 먹기 시작했어요. 내가 많이 고파나 보네. 걸신이 들린 다음에 딱 저런 모습이 있구나 싶더군요. 정말 같이 밥 한 술도 뜨기 싫더라고요. 잘 먹는 거 보니까 내 배가 다 부르네. 잠깐만 있어봐요. 내가 반찬 좀 더 가져올 테니까. 같이 가. 참다 못해 할머니를 따라 부엌으로 따라갔어요. 할머니. 나 저 여자랑 밥 먹기 불편해. 당장 내보내자, 응? 아이고 사람 밥 먹고 있는 거 어떻게 내보내? 그래도 나 저 여자랑 밥 먹기 싫단 말이야. 사람 밥 먹다가 내쫓기는 게 제일 서글퍼. 그럼 딱 한 공기만 먹이고 보낼게. 저는 여자를 내쫓자고 졸랐고 마지막으로 딱 한 그릇만 더 먹이고 내보내기로 약속을 했죠. 그런데 할머니와 얘기하던 그 잠깐 사이 여자가 그릇을 깨끗이 비운 채 사라졌더라고요. 비면 오네. 나갔어? 사실 그렇게 배불리 먹고도 인사 한마디 없이 그러니까. 가다니요. 염치 없는 여자가 좀 괘씸했지만 드디어 저도 마음 편하게 할머니와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정 무렵 한참 자고 있는데 딸그락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방이다. 아까 그 여자가 이제 남의 집 거실 한가운데 떡하니 한 상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어요. 에?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저기요.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가요, 당장. 나가라는 말 안 들려요? 그런데 자세히 그 그릇을 보니까 여자가 음식을 담아둔 그릇이 몽땅 제사에 쓰는 제기였습니다. 지금 여자는 남의 집 한가운데 제사상을 차린 거예요. 말 그대로 미친 여자였어요. 아가씨, 제기는 어떻게 찾았대? 산 사람은 거기다 밥 먹는 거 아니야. 내가 금방 다시 차려줄게. 할머니. 할머니, 저 여자 이사 가잖아. 당장 내쫓아야 된다고. 할머니는 왜 그렇게 박하냐면 제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결국 제가 내보내야겠다 싶더라고요. 저기요, 나가요. 당장! 여자를 내쫓으러 거실로 나왔는데 어라?
어느새 여자는 또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이상하네. 할머니, 내일 저 여자 또다시 찾아오면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 남의 집에서 제사상 차리는 게 이상하잖아. 내가 너무 불안해서 그래. 알겠지? 할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제 얘기만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빛바랜 상자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곱게 접혀있는 원피스 한 벌이 있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원피스는 못 입을 거야. 평생을 빠듯하게 살다가 네 엄마가 처음으로 내게 선물해 준 게 이 원피스야. 저희 엄마가 3살 무렵 할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대요.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자식 넷을 홀로 키우셔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으셨어요. 자식들에게 늘 미안해 할머니는 한 끼도 편히 배불리 드셔본 적이 없으셨대요. 그 아가씨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찾아왔을까. 할머니도 그 나이 때 배고픈 경험이 있으니까 그 힘든 마음을 잘 알아서 그래. 할머니. 여자를 보며 그 시절 도움 청할 곳 없이 힘들었던 자신이 떠올랐던 거죠. 앞으로 많이 효도해야지 다짐하며 할머니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제 서울로 돌아왔고 그 이후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이고 그렇겠다. 그런데 할머니 빈소에 감히 할머니 집에 찾아왔던 그 여자가 또 나타난 겁니다. 소름 돋아. 저 사람이 왜 우리 할머니 빈소에 와 있는 거야? 저기 저 여자가 왜 있는 거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사람 우리 할머니잖아. 제 손끝이 향한 곳은 바로 할머니의 영정사진이었습니다. 뭐 지병도 없으셨고 그냥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때 당시 큰이모께서 엄마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른들은 아, 너무 젊은가? 이런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이제 할머니 빈소를 차려야 된다는 생각만 이제 내가 봤던 사람이 할머니 영정 사진으로 있으니까 더 소름이 돋더라는 거죠. 지난밤 할머니 앞에 나타났던 여자는 바로 젊은 시절의 할머니였던 거예요. 30 무렵의 할머니가 70의 할머니를 찾아온 거죠. 제 말을 들은 가족들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빈소에 함께 계시던 스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이제 간혹 저승사자가 본인의 젊었을 때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어머. 제가 느끼는 저승사자는 갓을 쓰고 입이 이렇게 커서 TV에서 보여지는 그런 거를 상상했는데 좀 할머니의 젊었을 때 모습,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거에 어떤 부분에선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자기 과거의 모습을 못 알아본다라는 부분에서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 내가 곧 떠날 건데 그걸 못 알아보는 거잖아요. 돌이켜보니 할머니가 생애 마지막 밤에 한 일은 40여 년 전 자신에게 푸짐한 밥상을 차려주는 일이었던 거죠. 고된 나날을 보낸 자신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배부른 한 끼를 먹이셨던 거예요.
이제는 고운 원피스도 마음껏 입고 마음 편히 지내고 계시길 바랍니다.